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성도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 성도착의 이해와 치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은 글이죠.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글을 보면 성도착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과 원인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독특한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네. 그리고 또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우선 글에서 정의하는 성도착이란 게 뭘까요?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방식을 통해서 충족하려는 행위, 흔히 변태성욕이라고도 부르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핵심은 이제 특정 성적 환상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그 환상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 충동이 강하다는 거군요. 네, 그냥 환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글에 나온 몇몇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35세 회계사 김 씨. 아, 네, 그분 사례. 네, 겉으로는 성공한 가장인데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몸이 부딪힐 때 참을 수 없는 성적 흥분을 느끼고 접촉하려는 충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상생활이 힘든 거죠, 사실은. 또 다른 예로 28세 공무원 박 씨는 여성 속옷이나 머리핀 같은 물건에서 성적 만족을 얻어서 몰래 수집하고, 네, 여성 물건회라고 하죠. 아, 네. 때로는 직접 착용까지 한다고 하고요. 이게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남다른 성적 환상 때문에 누구에게 들킬까 봐 집에 사람을 못 들일 정도라고 하니 참, 고립되는 거죠. 네. 그리고 42세 부장 최 씨 같은 경우는 업무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근무 중에도 계속 보게 되고 혹시 여직원이 갑자기 들어올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이게 나중에 성폭력 문제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좀 특이한 취향, 기벽 이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고통을 주고 그렇죠.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도착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다양한가요? 글에 따르면 노출증,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하는 거요. 그리고 관음증, 남의 성행위나 나체를 엿보는 거. 접촉도착증, 동의 없이 막 만지는 거. 네. 그리고 소화기호증, 이건 사춘기 이전 아동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또 아까 말한 여성 물건에도 있고 가학증, 피학증, 이런 것까지 합치면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30가지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데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이제 15세에서 25세 사이, 이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그렇죠. 특히 그 소화기호증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는 어린이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관련 피해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10에서 20%요? 와. 네. 그리고 또 여성의 약 20% 정도가 살면서 노출증이나 관음증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5명 중 1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냥 소수의 이상한 문제, 일탈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글에서는 성도착을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의미인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네, 그렇죠. 스펙트럼이 넓죠. 사소한 비행 수준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범죄나 정신질환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면서 동시에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죠. 정신질환이자 범죄. 네. 성희롱 같은 비교적 가볍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형태에서 시작해서 성폭행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는 성도착을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충동 조절 장애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 충동 조절 장애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성적 욕구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고 방어하는 내면의 힘 있잖아요. 뭐 소위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네네. 그게 약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충동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내적인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오히려 막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러다가 결국 그 충동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쾌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아,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일시적으로는요. 근데 그 뒤에는 어김없이 더 큰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 불안감 같은 게 밀려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정말 충동 조절 장애 측면 말고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는 성도착이 중독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중독이요? 네,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강렬한 집착, 그리고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강박적인 행동의 반복, 아,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특정 계기가 좋아지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패턴에 깊이 빠지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대부분은 발각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은밀하게 행동을 반복하고 치료받을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도 어렵고 중독성까지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런 성도착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루고 있죠.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네, 프로이트 이론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남자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불안감, 뭐 거세 불안이라고 하죠. 네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랑 관련된. 혹은 어머니와 자신을 좀 병적으로 동일시하는 문제. 이런 어린 시절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문제가 성인기의 성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프로이트 이론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간단히 말하면 건강한 성정체성 발달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과거의 경험적인 요인을 들고 있어요. 네, 환경적인 요인이죠. 특히 지나치게 엄격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성적인 욕구를 막 억압당하면서 자랐거나 네, 혹은 반대로 아동기 성폭력 같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이 성도착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상처나 억압이 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설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라우마의 영향이 클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매체 영향입니다. 아, 미디어. 네, 특히 이 부분에서 글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한국이 뭐 자타공인 인터넷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성지식이나 뭐 폭력적이고 독착적인 컨텐츠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호기심 혹은 또래 압력 때문에 혹은 단순히 자극적인 것에 끌려서 독착적인 행위를 학습하고 모방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영향,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단순히 미디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은 한국 사회가 가진 그 독특한 성문화 자체를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성문화 자체요? 어떤 면에서요? 성이라는 주제 자체를 공론회장에서 다루기를 꺼리고 금기시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알아서 조용히 잘 해결하라. 뭐 이런 식의 암묵적인 태도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비판이죠. 아, 네. 그런 거 있죠. 쉬쉬하는 분위기. 네.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조하면서 남성의 성적 자유에는 비교적 관대한 그런 이중적인 성규범이 여전히 존재하고 맞아요. 성을 터부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향락 산업이나 유흥 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 그렇죠. 그리고 성이 너무나 쉽게 상품화되어서 음란물이 그냥 범람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모순적이네요. 겉과 속이 다른 느낌. 네.
이러한 사회의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메시지 속에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건강하고 일관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글의 분석입니다. 아, 가치관 혼란이 오겠군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억압적이면서도 동시에 왜곡된 방식으로 성이 넘쳐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도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유지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죠. 사회문화적인 배경까지 고려하니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깊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글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나 지도층 인사들에게서도 성도착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보통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스트레스와 억압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스트레스와 억압이요? 네. 엘리트나 지도층 인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 또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체면,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이런 막대한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남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해야 하니까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야 하니까. 그렇죠. 외부의 시선은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규범은 엄격한데 내면의 압박감과 욕구는 해소될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미국 증권가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인 성적 탐닉을 통해서 해소하려 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결국 이렇게 과도하게 억눌린 스트레스나 성적 욕구가 건강하지 못한 출구를 찾아서 비정상적인 방식, 즉 성노착적인 행위로 폭발하게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터져 나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는 과거 사회적으로 극심한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에게서 히스테리라는 신경증적 증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에 빗대어서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강한 압박과 억압을 경험하는 주로 남성들에게 성도착이 일종의 현대판 함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현대판 함정이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 그런 고충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정말 생각지 못했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글은 성도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 즉 처방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해결책에 대한 제언도 있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성적 욕구는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왜곡될 수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 이걸 무조건 금기시하고 음지로 숨길 게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하고 당당한 성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억압하고 숨기기보다는 열린 공간에서 건강한 토론과 교역을 통해 다루자는 거죠.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그렇죠. 성에 대해서 흔히 연상되는 혐오감, 수치심, 죄의식 이런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사랑, 기쁨, 친밀감,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가치와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또 성관계를 단순한 쾌락이나 생식의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서 관계, 감정, 책임감 이런 걸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도의 전환과 교육의 중요성, 정말 공감이 갑니다. 두 번째 제안은 조금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건전한 일탈을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좀 재밌는 표현이죠. 건전한 일탈. 네. 그래서는 한국 사회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거나 머리를 염색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사소한 규칙 위반이나 개성 표현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아, 네. 그런 경향 있죠. 근데 반면에 남성들의 폭언 문화나 도박, 심지어 외도와 같은 좀 더 심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네, 여전히 존재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나 청년 실업 같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나 욕구 분출이 억압되기 쉬운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 억압된 현실 속에서 건전한 일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은 의도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시도해보라고 권해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잠시 잊고 훌쩍 자연 속으로 떠나서 그 장엄함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평소 자신의 역할이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취미 활동에 몰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방식의 일탈 말입니다. 아,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일탈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런 경험들이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삶의 경직성을 깨트리면서 활력과 자발성, 유연성을 되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꽉 막힌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자는 제안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권유죠.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성도착과 관련된 고민은 그 특성상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털어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관계가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요. 네,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즉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놓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치유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네, 상당한 효과가 있죠. 카타르시스라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더 하는데요. 이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어떤 거죠? 일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성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단호한 피드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오, 그런 관점도 있군요. 네,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고려해 볼 만한 관점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착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리고 방치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네. 따라서 문제가 더 신박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초기에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경님의 글 성도착의 이해와 치유를 바탕으로 성도착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과 원인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성도착을 단순히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점이 인상 깊었고요. 네, 그 점이 이 글의 강점이죠. 그리고 해결책으로 열린 성문화와 건강한 일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또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강조한 점들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네, 이 글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글은 성도착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나친 성적 억압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솔직하고 당당한 성문화와 건전한 일탈을 통한 해소를 제안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성적 표현과 건전한 일탈의 적절한 선은 과연 어딜까요? 그 경계선이 참 어렵네요. 그렇죠. 억압되지 않으면서도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 그 건강한 균형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시된 억압과 개방, 일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